2018년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산천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아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돌았고, 깻잎과 호박잎 위에는 밤새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보석처럼 맺혀 있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물은 바위 틈을 부딪히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청아한 소리를 냈다. 동이 트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마당의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렸고, 누군가는 닭장에 모이를 뿌렸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농기구를 챙겨들고 밭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마치 은은한 가야금 선율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흘러갔다. 개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소박한 기와집의 젊은 농부 박민준과 그의 아내 김서연, 그리고 7살 외아들 지훈이가 살고 있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부부의 손길이 다 정갈했다. 마당에는 부모님이 심어두신 감나무와 자두나무가 서 있었고, 담장 옆으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거리며 우는 대나무 몇 그루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민준과 서연은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다. 밭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민준에게 안해 서연의 환한 미소는 그 어떤 피로회복제보다도 효과가 좋았다. 아들 지훈이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해 질문을 쏟아내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민주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괭이를 챙겨 들고 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서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된장찌개를 끓여 아침상을 차리고, 민준이 밭에서 먹을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있었다. 지훈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닭을 쫓다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새벽 예불을 마친 절의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와 마음의 평온함을 더해주었다. 박민주는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다. 그가 가진 밭이 넓지는 않았지만 그는 늘 묵묵한 인내심으로 땅을 일구었다. 땅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내 서연은 그런 남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부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상냥하고 부침성이 좋은 서연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친딸이나 동생처럼 아꼈다. 그녀가 마을 길을 지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미소가 오갔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는 언제든 타오를 준비가 된 작은 불씨가 숨어 있었다. 그 불씨는 민준의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인 밭의 소유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민준의 형, 박민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에 남아 모셨다는 이유로 그 밭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시절 잠시 도시로 나가 일했던 민준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 해묵은 갈등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오랜 입방아거리였다. 누군가는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으려 침묵을 택했다. 그러나 민준과 서연에게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잇는 끈이자 아들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다. 서연은 종종 민준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몫은 당신이 찾아야 해요. 우리 지훈이가 나중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자라게 할 순 없잖아요. 어머니로서 아들이 훗날 딛고 설 단단한 땅을 마련해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바로 서연의 이런 단호한 태도가 형민호와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서연이 명확한 분배를 요구하러 민호의 집을 찾아갈 때면 어김없이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저 서로 눈치를 보며 그 집안의 문제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형과의 불화로 형제간의 연을 끊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에게 정의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었다. 서연의 그 굳건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 다수는 남몰래 감탄했다. 하지만 일부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민호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궁지에 몰렸을 때 얼마나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파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다. 지훈이는 여전히 논두렁을 달리며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웠다. 민주는 여전히 땀 흘리며 밭을 갈았다. 서연은 여전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낮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을 준비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소박한 일상 뒤에서 운명이 훗날 온 마을을 뒤흔들 끔찍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5월이 되자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자주 흐렸고 예고 없이 소나기가 쏟아졌으며 바람은 살갗을 내는 듯 차가웠다.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자연이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보내는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도와 성실한 노동으로 하루를 이어갈 뿐이었다. 민준 역시 그랬다. 그는 그 검은 구름이 서서히 자신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얼굴은 늘 머금고 있던 미소 대신 진지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땅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며 형님 댁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농기구를 챙기던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단호한지 그리고 형이 얼마나 완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부디 평화롭게 대화가 끝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서연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다. 작은 손가방에는 몇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아직 잠이 덜 깨 이불 위에서 뒹굴고 있는 지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짧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민준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을 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민주는 아내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무언가 다르다는 이상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지만 그는 억지로 그 생각을 떨쳐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밖에서는 나무들 사이로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산천리 마을은 여전히 아침의 활기로 분주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로 달려가고 아주머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읍내 시장으로 향했으며 아저씨들은 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서연의 발걸음이 민준과 지훈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굳건한 마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시험하게 될 하나의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이 형민호의 집을 향해 걸어간 그 아침으로부터 사흘이 흘렀다. 하지만 저녁이 밤으로 바뀌고 또 다른 아침이 밝아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야기가 길어져 형님 댁에서 하룻밤 묵고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민주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지만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첫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바람이 낡은 목조 창틀 사이를 스며들며 밤벌레들의 끝없는 울음소리를 실어날랐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의 시선은 민호의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녘 달기 울 때까지 서연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아침, 민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휴대폰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화면에는 전원이 꺼져 있어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그가 보낸 몇 통의 문자 메시지 역시 읽지 않음 상태 그대로였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이웃 몇몇을 찾아가 서연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직 어린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아직 안 와요? 민주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엄마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둘째 날은 고문과도 같았다. 밭에 나가 일을 해보려 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괭이질을 할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멀리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다시 밤이 찾아왔고 집은 더욱 삭막하게 느껴졌다. 지훈이는 엄마의 베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고 민주는 여전히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두운 길을 향해 텅 빈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셋째 날이 되자 불안감은 공포로 변했다. 민주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확인을 위해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형의 집은 마을 끝, 잡초와 몇 그루의 바나나 나무에 둘러싸인 외딴 곳에 있었다. 건물은 낡고 허름했으며 판자로 된 벽은 세월의 무게에 썩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민호가 굳은 얼굴로 나타났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마치 민준의 방문이 불쾌하다는 듯 했다. 민주는 가슴이 들끓었지만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 전 서연이 정말 찾아왔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서연은 온 적이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마치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듯 했다. 민주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서연이 분명 이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연이 민호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웃의 희미한 말도 들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형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없이 문을 닫아버렸고 민주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민준이 마을로 돌아오자 몇몇 주민들이 다가왔다. 최할머니라는 나이든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서연이 실종되던 날 아침 민호의 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심지어 최할머니는 서연이 입고 있던 하늘색 원피스까지 선명하게 기억했다. 다른 몇몇 주민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들은 민호의 집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던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증언들은 민준의 심장을 더욱 떨리게 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혀는 굳어버렸다. 그는 그저 의심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다. 셋째 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저녁 예불이 끝난 후에도 마을 회관 옆 작은 법당에 앉아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올렸다. 몇몇 이웃들이 다가와 그를 위로하며 아마 서연이 멀리 있는 친척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땅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고 수군거렸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다. 확실한 답은 없었다. 민주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 지훈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수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엄마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나지막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런 소식도, 메시지도, 흔적도 없이 사흘이 지난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산천리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눴다. 성인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은 온 마을을 불안에 떨게 했다.
민준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린 악몽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이 속삭였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서연이 사라진 지 나흘째 산천리 마을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평소 농담 소리로 시끌벅적하던 동네 가게는 이제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서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울가에서부터 밭에 이르기까지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형 민호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거론되기 시작했다. 비록 낮은 목소리였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그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확신했다. 민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최 할머니는 가장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증인이었다. 노쇠한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걸으며 그녀는 몇몇 주민들에게 서연이 실종되던 날 아침 그 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녀는 서연이 입고 있던 하늘색 원피스의 색깔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했다. 심지어 그녀가 인사를 건넸을 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계속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최 할머니는 그녀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증언은 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 민준의 절친한 친구인 이동욱도 증언에 나섰다. 그는 우연히 옥수수밭 근처 오솔길을 지나가다가 작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서연을 보았다고 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서연의 실종 소식이 퍼지자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서연이 분명 민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동욱의 증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민준의 확신을 더욱 굳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물어볼 때마다 그는 서연이 온 적이 없다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딱딱했다. 심지어 몇몇 이웃들이 그 문제를 넌지시 꺼내자 화를 내기까지 했다. 예전에는 종종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의 낡은 기와집은 이제 대부분 닫혀 있었다. 문은 거의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다. 마당에서 시끄럽게 지저대던 개조차 갑자기 조용해져 그 집의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호의 집을 지날 때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서연이 일부러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또 다른 누군가는 땅 문제로 인한 다툼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다. 민호는 고집이 세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의 집 뒤뜰에 있는 커다란 비단구렁이 역시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리게 만들었다. 그 뱀은 오랫동안 길러온 것이었다. 길고 굵은 몸통은 마을 아이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곤 했다. 이제 그 동물은 민호의 집 주변에 섬뜩한 기운을 더할 뿐이었다. 민준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그는 형에 대한 존경심과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던 서연의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훈이는 엄마 언제 와? 라고 더 자주 묻기 시작했다. 그 순수한 질문은 어떤 물리적인 상처보다도 더 깊이 민준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아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밤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친구의 상태를 본 동욱은 안타까워하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그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칠흑 같은 밤에 민준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깜박이는 작은 등유 램프 불빛 아래 툇마루에 앉았다. 동욱은 낮은 목소리로 민호의 집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준에게 즉시 면내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형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생각하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파출소를 향해 걸었다. 그의 가슴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경찰관 앞에서 그는 아내가 사흘 전 형의 집으로 향한 후 실종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한 최 할머니와 동욱의 증언도 전했다. 경찰은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며 모든 말을 기록했고 즉시 광범위한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은 마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주민들은 동네 가게에 모여 그 용감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연의 실종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이제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민호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예전에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강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대나무 숲이 흔들렸다. 그 마찰음은 마치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민주는 집에 앉아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다. 지훈이는 돗자리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따금 꿈속에서 엄마를 불렀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다. 그의 마음속에는 긴 기도가 있었다. 서연이 무사히 발견되기를. 하지만 그 기도 뒤에는 점점 더 강해지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의 신고는 즉시 처리되었다. 면 파출소의 경찰 몇 명이 그날 오후 산천리 마을로 출동했다. 순찰차가 마을 회관 근처에 멈추자 많은 주민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따라다니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 조용한 마을에 경찰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들의 방문이 서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아침 서연이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민호의 집 방향으로 어떻게 떠났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몇몇 증인들이 서연이 그 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민호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은 꼼꼼하게 기록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이따금 식은 땀으로 축축한 얼굴을 닦았다. 그 후 경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주변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오솔길을 점검하고 옥수수밭과 논을 샅샅이 뒤졌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도 주에 깊게 살폈다. 몇몇 주민들도 횃불과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도왔다. 그날 밤 평소 조용하던 마을은 발소리와 서로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으로 시끄러워졌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수색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수색은 다음 날 더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마을 시장, 면으로 가는 길, 그리고 숲 가장자리의 고무 농장까지 샅샅이 뒤졌다. 민준도 그들과 함께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수풀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밤새 소리가 날 때마다 아내로부터의 신호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고요할 뿐이었다. 마치 서연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동네 가게에서의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누군가는 서연이 말없이 먼 친척 집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누군가는 땅 문제가 원인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감히 민호의 이름을 언급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면전에서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다. 마을 끝에 있는 그 낡은 기와집은 이제 답을 품고 있는 미스터리의 중심처럼 보였다. 민주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매일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어두운 길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등유 램프가 깜박였다. 돗자리에서 곤히 잠든 지훈이의 그림자가 고통을 더했다. 어린아이는 종종 잠에서 깨어 왜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주는 엄마가 중요한 일로 바쁘다고 나지막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비통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친구 동욱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종종 민준을 찾아와 힘을 내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를 도왔다. 동욱은 서연이 정말로 민호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경찰이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민호는 계속해서 부인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은 날카로웠으며 목소리는 높았다. 이를 들은 몇몇 주민들은 더욱 의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은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추가 조사를 위해 몇 군데를 표시해 둘 수 있을 뿐이었다. 사건은 아직 수색 단계였기 때문에 경찰 통제선은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서연의 실종은 이미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밤은 더 이상 농담 소리로 채워지지 않았다. 동네 가게는 더 일찍 문을 닫았다. 아이들은 해가 진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민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항상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의 습관을 떠올렸다. 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던 아내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단지 기억일 뿐이었다. 침대 옆인 돗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현실은 여전히 그를 때렸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저녁 예불이 끝난 후 다시 법당에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은 기도를 올리며 떨렸다. 몇몇 주민들이 다가와 지지를 보냈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주지 스님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내가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는 영혼의 절반을 잃은 것 같았다. 경찰은 민준에게 잠정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그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흔적은 민호의 집 주변에서 끊겼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그것이 한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분명 그 집에 도착했지만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찾아야만 한다고. 살아있든 죽었든. 산천리 마을에서 땅은 단순한 논밭이나 과수원이 아니었다. 땅은 가족의 명예여 부모에 대한 효의 상징이며 동시에 삶의 근원이었다. 한 뼘의 땅이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축복 뒤에는 종종 분쟁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민준과 민호 형제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그들의 부모는 생전에 개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비옥한 논 한 떼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 마을에 살던 형 민호가 주로 관리했고 도시로 떠났던 민주는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만 도왔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그 논은 당연히 둘로 나뉘어야 했다. 하지만 민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부모님의 임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땅 전체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민주는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 땅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며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것이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원했을 뿐이다. 그의 아내 서연은 항상 민준에게 그 몫을 위해 싸우라고 독려했다. 서연은 그 땅이 아들 지훈이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아들이 기댈 곳 하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훗날 분명한 유산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여러 차례 다툼을 유발했다. 민호의 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종종 마을 길까지 들려왔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저 흘깃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땅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불씨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몇몇이 조언을 해보려 했지만 민호는 고집불통으로 유명했다. 한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법이 없었다. 서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 민호의 집을 찾아가 공정하게 등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산 관련 서류를 들고 갔다. 그녀가 단호한 어조로 말할 때마다 민호의 얼굴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높아졌다.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이 다툼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조차 서연이 민호의 집에 갈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할 정도였다. 민주는 한편으로 난처했다. 그는 형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훈이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는 자신의 가정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의 곁에 섰다. 그는 서연 없이는 자신이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을 회관에서 이 땅 문제는 때때로 어르신들의 숙고 대상이 되었다. 이장님은 종종 유산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야지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충고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 항상 닿는 것은 아니었다. 민호는 자신이 가장 공이 크다고 느꼈고 민주는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두 강경한 입장은 타협점 없이 충돌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항상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다. 장남인 민호는 종종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더 많다고 느꼈다. 동생인 민주는 따르는 데 익숙했지만 유산인 땅에 관해서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 논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 말의 기억은 그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남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심지어 민준에게 땅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민호를 찾아가 요구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민주는 그때 그저 침묵했다. 아내의 말이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서연이 정말로 사라지자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실종을 그 땅 분쟁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용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민호는 고집이 세고 쉽게 화를 내는 인물이었다. 이 두 성격의 만남은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히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동네 가게 구석이나 논두렁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일 뿐이었다. 민주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주민들의 의심이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 없이는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밤을 새워 긴 기도를 올렸다. 그는 서연이 발견되기를,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 얼마나 쓰라릴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었다. 한편 인호는 평소처럼 생활을 이어갔다. 비록 얼굴이 더 어두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밭에 나갔고 닭과 오리에게 모이를 주었다. 하지만 그의 집문은 거의 열리지 않았다. 그의 집 뒤뜰에 있는 커다란 비단구렁이도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은 그 동물의 몸이 평소보다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마치 무언가를 막 삼킨 것처럼. 그 속삭임은 조용히 퍼져나가며 불안감을 더했다.
지금까지 가족의 비밀이었던 땅 분쟁은 이제 마을의 비밀이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저 기다렸다.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민호의 어두운 집 뒤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서연은 젊었을 때부터 용감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의에 관한 한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산천리 마을 주민들은 종종 그녀를 강돌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불렀다. 바로 그 태도 때문에 민주는 그녀를 아내로 둔 것을 매우 행운으로 여겼다. 아내의 부드러움 뒤에 서연은 투사의 용기를 품고 있었다. 이웃들이 땅 경계나 수확물 가격 문제로 다툴 때마다 서연은 종종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거나 더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녀의 솔직하고 논리적인 말솜씨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중하게 만들었다. 마을 회관의 부녀회 아주머니들도 그녀를 존경했다. 그들은 종종 서연이 집안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방법을 아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태도가 서연을 민호와 자주 충돌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유산인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서연은 항상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땅이 단지 논과 쌀의 문제가 아니라 지훈이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과 민호의 부모님이 분명 모든 자녀가 공평한 몫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연의 말들은 민호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처럼 들렸다. 민호는 고집 센 남자였다. 그는 누군가, 특히 여자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에게 서연은 이미 선을 넘었다. 그는 여러 번 큰 소리로 소리쳤고 그 소리에 마당의 닭과 오리들이 놀라 날아다녔다. 그러나 서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그를 응시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다툼은 종종 민호가 서연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서연은 항상 다른 날 다시 찾아왔다. 같은 용기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은 서연이 올 때마다 민호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자주 들었다. 어떤 이들은 못 본 척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몇 사람들은 서연이 너무 용감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남자 앞에서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맞서는 여자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종종 곤란함을 느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서연이 제지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진정시키려 할 때마다 서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아내의 용기가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지훈이가 불확실함 속에서 마땅히 그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땅 없이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용기가 민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꼈다. 그에게 서연은 단지 가족의 땅 문제에 참견할 자격이 없는 형수일 뿐이었다. 그가 품은 분노는 점점 쌓여갔다. 서연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얼굴은 더욱 자주 어두워졌으며 말은 더욱 거칠어졌다. 어떤 이들은 그 다툼이 언젠가 나쁜 결말로 끝날 것을 걱정했다. 그 긴장 속에서도 서연은 평소처럼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민준과 지훈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으며 마을 회관의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무거운 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몇 번 부녀회의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끝없는 다툼에 지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이를 볼 때마다 그녀의 정신은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단지 두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밤, 서연은 민준과 함께 툇마루에 앉았다. 그들은 조용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지훈이가 자신처럼 진실을 지키는 용감하고 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준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삶의 비디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걱정했다. 그는 민호의 분노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는 결국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가 비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 마을의 다른 어떤 여자도 감히 민호에게 그렇게 강하게 맞서지 못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용기가 결국 서연을 상상도 못한 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어둠으로 가득 찬 길, 온 마을을 뒤흔든 길로. 서연이 사라진 지 나흘째 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색은 성과가 없었고 주민들의 의심은 점점 더 강하게 민호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찼다. 눈을 감을 때마다 희미하게 미소 짓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어두운 그림자로 변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지훈이는 엄마가 남긴 작은 베개를 껴안고 돗자리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서는 진실이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공기는 차가웠다. 밤바람이 불어와 논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실어날랐다. 반달이 마을 끝에 있는 민호의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조용히 걸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의 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그는 어두운 바나나 나무숲과 조용히 흔들리는 대나무 숲을 지나 마침내 형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멀리서 툇마루에 켜진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이 보였다. 집은 조용했다. 민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작은 길을 따라 집 뒤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다. 그곳에는 닭장, 오리장, 그리고 민호가 비단구렁이를 기르는 커다란 우리가 있었다. 그 뱀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이야깃거리였다. 몸은 길고 굵고 무서웠다. 아이들은 종종 멀리서 그 동물을 보기 위해 엿보곤 했다. 민준 자신도 감히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 그의 두려움은 호기심에 가려졌다. 그가 우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대나무 울타리 근처의 진흙탕 땅에서 그는 피가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갈색 플라스틱 슬리퍼 한 짝이 젖은 흙으로 더러워진 채 놓여 있었다. 민주는 몸을 숙였다. 그것을 집어드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그 슬리퍼를 알아보았다. 끈 부분에 작은 균열이 있는 서연의 슬리퍼였다. 아내가 시장에 갈 때 항상 신던 슬리퍼였다. 민준의 몸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숨이 가빠졌다. 그는 슬리퍼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듯 꽉 쥐었다.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세상이 그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슬리퍼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서연이 분명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멍하니 서서 뱀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비단구렁이가 커다랗게 몸을 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 광경에 민주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릎에 힘이 풀려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 동물의 몸 뒤에 아주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느꼈다. 서둘러 민주는 민호의 집 뒷뜰을 떠났다. 그는 그날 밤 문을 두드리거나 형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갈색 슬리퍼는 가슴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여전히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바로 면내 파출소로 향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밤바람은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민주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걸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이 흘렀다.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슬리퍼를 보여주었다. 그는 형의 뱀 우리 근처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본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얼굴은 심각해졌다. 누구도 그 증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날 밤 경찰은 민호의 집으로 돌아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식은 마을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멀리서 따라왔다. 산천리의 밤 분위기는 섬뜩하게 변했다. 주민들 집 툇마루의 등유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평소처럼 웃음소리나 대화는 없었다.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의 집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날 밤이 지난 며칠 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미스터리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경찰관들과 함께 형의 집으로 걸어갔다. 갈색 슬리퍼는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 있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의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서연에 대한 답이 곧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답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경찰 일행의 발걸음 소리가 산천리 마을의 흙길 위로 울려 퍼졌다. 몇몇 주민들은 등유 램프와 횃불을 들고 그들 뒤를 조용히 따랐다. 공기는 무거웠고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했다. 민주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걸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의 갈색 슬리퍼는 여전히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들이 민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섬뜩하게 변했다. 마을 끝에 있는 낡은 기와집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툇마루에 걸린 희미한 등유 램프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시끄럽게 짖던 개는 이제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꼬리는 다리 사이에 말려 있었고 마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민호가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는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경찰이 이 밤중에 온 겁니까? 한 경찰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뒤뜰 우리 근처에서 서연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증거물이 발견되었으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민호는 긴장한 듯 보였다. 그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억지스러웠다. 그는 그 슬리퍼가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슬리퍼를 신는다고. 하지만 그의 말투는 흔들렸다. 그의 눈은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민호가 거부했다. 그는 밤이 어둡고 뒤뜰이 위험하며 뱀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자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마지못해 경찰이 뒤뜰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민준도 따라 들어갔다. 그의 가슴은 요동쳤고 심장은 법당의 징소리처럼 세차게 울렸다. 손전등 불빛이 뒤뜰을 훑었다. 바나나 나무와 대나무 숲의 그림자가 으스스하게 보였다. 그리고 마당 끝에는 굵은 나무와 철사로 만들어진 커다란 우리가 서 있었다. 그 안에는 비단구렁이가 조용히 몸을 말고 있었다. 몸통은 코코넛 나무줄기만큼 굵었다. 가죽은 손전등 불빛에 반짝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배였다. 뱀의 배 부분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다.
마치 닭이나 오리 같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를 막 삼킨 것 같았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평소 시끄럽던 밤벌레 소리조차 갑자기 사라지고 두려움에 찬 속삭임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뒤에 있던 몇몇 주민들은 천으로 입을 막았고 일부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민호가 서둘러 말했다. 그는 뱀이밭에서 죽은 멧돼지를 먹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배가 부푼 것이라고.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이상하게 들렸다. 말투는 더듬거렸고 눈은 흔들렸다. 그날 밤 경찰의 신발 소리가 산천리 마을의 흙길에 울렸다. 그들의 손전등은 어둠을 가르고 언덕에서 내려온 옅은 안개를 뚫었다. 민주는 뒤따라 걸으며 방금 발견한 서연의 갈색 슬리퍼를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잠을 못 자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마치 온 세상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멀리서 본 민호의 집은 어두웠다. 툇마루의 작은 등유 램프만이 바람에 깜박일 뿐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이미 모여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평소 따뜻했던 마을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논둑의 귀뚜라미 소리마저 침묵하는 듯했다. 경찰이 민호의 집 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호가 굳은 얼굴로 나타났다. 그의 눈은 가늘어졌고 왜 경찰이 이 늦은 밤에 왔느냐고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관은 그의 집 뒤에서 서연의 소지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주위에 서 있던 주민들이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웃으려 하며 슬리퍼는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억지스럽고 이상하게 들렸다. 경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 뒤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민호는 잠시 거부했다. 밤이 어둡고 위험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마침내 허락했다. 일행은 뒤뜰의 우리를 향해 움직였다. 손전등이 진흙탕 길을 비추며 바나나 숲과 대나무 울타리를 지났다. 비단구렁이 우리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침묵했다. 그 동물은 우리의 바닥에 몸을 말고 누워 있었다. 몸통은 코코넛 나무줄기처럼 굵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배였다. 비정상적으로 크게 부풀어 있었다. 마치 닭이나 오리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막 삼킨 것 같았다. 경찰이 뱀의 배 쪽으로 불빛을 비췄다. 몇몇 주민들이 입을 막았다. 어떤 이들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분위기는 더욱 섬뜩해졌다. 민주는 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그 동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서둘러 뱀이밭에서 죽은 멧돼지를 먹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배가 커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서두르는 듯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분명히 그대로 믿지 않았다. 한 주민이 서연이 실종된 이후로 그 뱀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몸은 그저 누워 있었고 평소처럼 활발하지 않았다고. 그 속삭임은 빠르게 퍼져나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함께 지켜보던 몇몇 여성들은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어떤 이는 조용히 울었고 어떤 이는 나지막이 아미타불을 읊조렸다.
그날 밤의 분위기는 정말로 검은 그림자에 덮인 것 같았다.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경찰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었다. 경찰관들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조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큰 뱀은 특수 장비 없이는 다룰 수 없었다. 그들은 시에서 법의학팀이 도착할 수 있는 아침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민호의 집 주변에는 즉시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었다. 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민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주는 그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이제는 손에 무겁게 느껴지는 갈색 슬리퍼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분노를 터뜨리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 부풀어 오른 뱀의 배만이 맴돌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이미지가 다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최악의 가능성을 상상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희미한 결심이 싹 텄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그의 집에서는 지훈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아들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그 순진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신이 그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쓰라린 현실에 맞설 힘을 주시기를. 산천리의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웃음소리도, 법당의 목탁 소리도,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리도 없었다. 모두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 각 집에서는 단지 기도의 속삭임만이 들려왔다. 모두가 아침이 오기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답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아침 산천리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는 평소처럼 떠올라 논과 나무를 비추었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의 안개에 갇힌 듯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민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서 시에서 올 팀을 기다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도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세 대의 차가 민호의 집 앞에 멈췄다. 그 안에서 큰 장비를 든 제복 차림의 경찰관 여러 명이 내렸다. 금속 상자, 쇠막대, 그리고 두꺼운 장갑도 있었다. 조사를 위해 시내에서 2명의 법의학 전문가가 특별히 파견되었다. 속삭임으로 웅성거리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주는 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연의 갈색 슬리퍼가 쥐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아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양꼭 껴안았다. 민호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집마당을 서성였다. 그의 시선은 감히 뱀 우리 쪽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했다. 이따금 얼굴을 닫고 땅에 침을 뱉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사나운 기색 없이 어두워 보였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일부는 형이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법의학팀이 뒤뜰로 이동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경찰은 주민들이 너무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란색 통제선을 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숨을 죽인 채 빽빽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은 밤새 이야깃거리가 되었던 그 동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단구렁이는 여전히 몸을 말고 누워 있었다. 몸통은 크고 굵었지만 이번에는 힘이 없어 보였다. 배는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고 일반적인 먹이의 크기로는 너무 컸다.
그 모양은 마치 비정상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오랫동안 쳐다볼 수 없었지만 귀는 경찰관들이 외치는 모든 지시를 듣고 있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가슴은 큰 돌에 눌린 것 같았다. 그는 잠시 후 밝혀질 것이 무엇이든 신이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2명의 경찰관이 천천히 우리의 문을 열었고 다른 이들은 쇠막대를 들고 경계했다. 그렇게 큰 뱀은 확실히 위험했지만 그날 아침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한두 번 긴 혀를 날름거릴 뿐이었다. 뱀은 여전히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어 모든 사람들의 소름을 돋게 했다. 몇몇 여성 주민들은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나지막이 아미타불을 읊조렸다. 남자들은 반복해서 얼굴을 닦았다. 모두가 잠시 후 끔찍한 무언가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 옆에서 친구 동욱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진실로 가는 길이야. 민주는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한 법의학 전문가가 준비되었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이자 분위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바람이 멎었고 바나나 잎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멀리서 들려오던 새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풀어 오른 뱀의 배를 쳐다보았다. 그날 아침 산천리 마을은 정말로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법의학 전문가가 신호를 보내자 2명의 경찰관이 우리 바닥에 여전히 누워있는 비단구렁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산천리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고요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상자에서 장비를 꺼낼 때 나는 금속 소리만이 들렸다. 민주는 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이제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갈색 슬리퍼를 쥐고 있었다. 한 경찰관이 쇠막대로 뱀의 머리를 제압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부풀어 오른 큰 배를 가를 준비를 했다. 뱀은 단지 천천히 움직였고 혀를 잠시 내밀었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몸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았다. 대나무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배가 갈라지기 시작하자 역한 냄새가 즉시 퍼져나갔다. 몇몇 주민들은 천으로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다. 어떤 이는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는 조용히 울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귀는 찢어지는 천소리와 법의학 장비가 작동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 몇 초 후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 무언가가 뱀의 뱃속에서 나타났다. 젖고 더러워진 하늘색 천조각이 천천히 밖으로 끌려나왔다. 그 색은 서연이 실종된 날 입고 있던 마지막 옷과 정확히 같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땅에 무릎을 꿇은 민준의 흐느낌 소리만이 들렸다. 그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천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아내의 것이었다. 서연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는 말 없는 증인이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가슴은 쥐어짜는 듯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막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조사를 계속했다. 뱀의 뱃속에서 다른 것들이 하나씩 나왔다. 축축하게 붙어있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었다. 얇은 살점이 아직 붙어있는 작은 뼈 조각도 있었다. 심지어 옷 단추 하나까지. 모든 것이 준비된 금속 쟁반 위에 깔끔하게 놓였다. 나오는 물건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일부는 눈을 감았고 다른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민호는 대나무 울타리 근처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변명거리를 찾듯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은 말없이 떨렸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고 숨이 가빠졌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속삭임은 없었다. 이제 모두가 그들의 의심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은 모든 증거물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법의학 전문가는 뱀의 배속 내용물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계속 작업했고 몇몇 주민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어떤 이는 땅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또 어떤 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를 읊조렸다. 평소 닭 울음소리와 아이들 노는 소리로 가득했던 산천리 마을은 이제 슬픔과 공포의 바다로 변했다. 민주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갈색 슬리퍼는 이제 진흙과 눈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떨렸다. 마음속으로 그는 서연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다. 민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려 했다. 그는 뱀이 자신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삼켰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주민 중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한 나이 든 아주머니가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서연이 예전에 법당 주방 일을 돕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모습을 떠올렸다. 한 아저씨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멀리서 엿보던 아이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부모들에게 이끌려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증거물이 꺼내졌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고요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만이 조용히 들릴 뿐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몸은 힘이 빠졌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 텄다. 그는 서연을 위한 정의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맹세했다. 그날 산천리 마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시끄러운 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쓰라린 현실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평소 상냥하고 용감했던 서연이라는 여성이 이제 비단구렁이의 뱃속에서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흔적은 단 한 사람, 민준의 친형인 민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산천리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주민들은 동네 가게, 마을 회관, 그리고 각자의 집 툇마루에 모였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웃음소리는 없었다. 모든 대화는 단 하나의 이름, 서연을 중심으로 맴돌았다. 뱀의 배에서 하늘색 천과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예전에 평화롭던 마을은 이제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마을 회관 옆 작은 법당에서 밤을 보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오랫동안 앉아 발견한 이후로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갈색 슬리퍼를 끌어안았다. 눈물은 계속 흘렀다. 눈을 감을 때마다 미소 짓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훈이를 재울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생각났다. 저녁을 차려줄 때의 섬세한 손길이 기억났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가슴을 옥죄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시에서 온 법의학팀이 초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경찰과 참석한 몇몇 주민들에게 뱀의 뱃속에서 발견된 뼈조각과 머리카락이 사람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희생자가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었다. 전문가들은 검사된 뼈의 상태에서 물리적 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절단, 자국과 동물의 소화 과정으로는 생길 수 없는 골절이 있었다. 이는 한 가지 쓰라린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연은 뱀에게 먹히기 전에 살해당했다는 것. 이 소식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민주는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두 손에 묻혔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갈라졌다.
몇몇 경찰관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려워했던 진실이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단지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단지 뱀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서연은 인간의 잔혹함의 희생자였다. 전날 밤부터 경찰의 감시하에 있던 민호는 더욱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했으며 몸은 떨렸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우겼지만 증거가 언급될 때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그 자신조차 자신이 내뱉는 변명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예전에 민호는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장남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자신의 형수에게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으로 대체되어 사라졌다. 몇몇 노인들은 분노와 탐욕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닫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민주는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어린아이는 왜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느냐고 계속 물었다. 민주는 그저 아들을 꼭 껴안고 울음을 참으며 엄마가 이제 하느님 곁에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너무 오래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최 할머니의 증언은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서연이 실종된 날 아침, 서연이 민호의 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인사를 건넸고 서연으로부터 미소를 돌려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서연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진술은 민호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경찰은 증거를 하나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민준이 발견한 갈색 슬리퍼, 하늘색 천조각, 긴 머리카락, 뼈 조각,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한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라는 것. 민주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내를 위해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길든,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겁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서연이 그냥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날 산천리 마을은 마치 빛을 잃은 것 같았다. 흘길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없었고 개울가에서 웃는 아주머니들도 없었다. 모두가 문을 더 일찍 닫았다. 모든 마음이 공포와 연민으로 가득 찼다. 법당에서는 서연의 영혼이 하느님 곁에서 좋은 곳에 머물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울려 퍼졌다. 그 기도 소리 사이에서 민주는 텅 빈 눈으로 조용한 마을 길을 바라보며 부어오른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변했다고 느꼈다. 그의 소박한 삶은 이제 슬픔으로 가득 찼고 모든 것은 축복이 되어야 했던 한떼기의 유산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산천리 마을은 정말로 정적에 잠겼다. 툇마루의 등유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대화 소리는 없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 것을 선택했다. 마치 밤 공기가 두려움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서연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증거가 민호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식은 주민들의 마음을 떨리게 했다. 집에서 민주는 무릎에 잠든 아들 지훈이를 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고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은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했던 소박한 시절을 떠올렸다. 어떻게 그들이 밭에서 일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툇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슴을 옥죄는 기억일 뿐이었다. 한편 오후부터 민호의 집에 노란색 통제선을 친 경찰은 마침내 그 남자를 군 경찰서로 연행했다. 민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외침도, 비난도 없었다. 단지 실망 가득한 시선만이 있었다. 그들은 형이 어떻게 자신의 혈육을 배신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길가에 서 있던 한 나이든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세상이 변했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가족 간의 다툼이 거친 말로 끝났지만 이제는 단지 한 떼기의 땅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고. 그 말에 몇몇 주민들은 탐욕이 정말로 마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민호는 밤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여전히 서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보여줄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하늘색 천조각, 갈색 슬리퍼, 그의 지프워크에서 발견된 핏자국. 모든 것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민호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숨이 가빠졌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은 여전히 자백을 거부했다. 민주는 추가 진술을 위해 불려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아침 서연이 어떻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 어떻게 온 마을을 찾아다녔는지, 어떻게 마침내 뱀 우리 근처에서 아내의 슬리퍼를 발견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조사실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몇몇 경찰관들은 그토록 비극적인 방식으로 반쪽을 잃은 남편의 슬픔을 보며 연민을 참으며 조용히 있었다. 민호의 체포 소식은 마을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동네 가게에서 남자들은 그에게 내려질 형벌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민호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사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집 부엌에서 아주머니들은 서연이 평소에 어떻게 이웃을 도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를 잃은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온 마을 주민들의 손실이라고. 순진한 어린아이 지훈이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다. 매일 밤 그는 민준에게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다. 민준은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눈물을 참으며 엄마가 이제 더 좋은 곳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자신도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편 주요 증인이 된 최할머니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서연이 민호의 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순간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녀는 더 깊이 개입하지 않은 것, 서연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웃들은 그녀의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귀중했다며 그녀를 위로했다. 다음 며칠 동안 마을은 우울했다. 아이들은 너무 멀리서 놀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아저씨들은 기도하기 위해 더 자주 법당에 모였고 아주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서로 상기시켰다. 모두가 이 사건이 단지 민준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마을의 큰 수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자신은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망가졌지만 그는 지훈이를 위해 꿋꿋이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소처럼 밭에서 일했다. 걸음은 무거웠지만 푸른 어린 별을 보며 서연의 말을 떠올렸다. 노는 지켜야 할 진정한 재산이라고. 그 단순한 문장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없이 계속 살아갈 힘이 되어주었다. 한편 작은 구치소에서 민호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빈 채 바닥을 응시했다. 이따금 입술이 움직였고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경비 경찰관은 그가 종종 갈라진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중얼거린다고 말했다. 기도인지 후회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어두운 얼굴에서 모두가 큰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산천리 마을은 이제 주변 지역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웃마을 사람들은 비단구렁이, 서연,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산천리 주민들은 그 관심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고 자신들의 마을이 이제 그토록 가슴 아픈 비극으로 알려지게 된 것을 슬퍼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법당에 앉았다. 그는 옆에 빈 방석을 보았고 마치 서연이 평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가 가장 좋은 곳에 머물기를, 그리고 자신이 지훈이를 키울 힘을 주시기를 길게 기도했다.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몇 달 후, 민호의 자백에 이어 마침내 재판이 열렸다. 아침 일찍부터 산천리 마을 주민들은 떠날 준비를 했다. 일부는 면까지 걸어가서 시내로 가는 차를 탔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형이 어떻게 형수의 목숨을 앗아간 데 대한 법의 심판을 받는지 보고 싶었다.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의자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많은 주민들이 법정 뒤쪽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들의 눈은 피고인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눈이 부어 있었지만 굳건한 얼굴로 참석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약한 몸으로, 그러나 꿋꿋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이 상처로 가득 찬 방에 데려올 수 없었기에 이웃에게 맡겨졌다. 민호가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자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그의 몸은 말랐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눈은 아래를 향했다. 예전에 성실하게 일하던 장남의 위엄은 더 이상 없었다. 보이는 것은 후회에 잠긴 남자뿐이었다. 주민들은 분노와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다. 검사는 큰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했다. 민호가 서연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다고 명시되었다. 그는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비단구렁이 우리의 시신을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이 민준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증거물들이 재판부 앞에 하나씩 제시되었다. 갈색 슬리퍼, 하늘색 천조각, 뼈조각, 긴 머리카락, 그리고 민호의 집에서 발견된 부엌칼. 모든 것이 증거 테이블 위에 놓였다. 법정의 불빛이 그 물건들을 선명하게 보이게 했다. 민주는 오랫동안 쳐다볼 수 없었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숨이 가빠졌다. 서연의 얼굴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몇몇 증인들이 불려나왔다. 최할머니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그 비극적인 아침에 서연이 민호의 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다른 증인들도 불려나와 민호의 집에서 큰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모든 증언은 이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라는 기소를 뒷받침했다. 민준이 가족 증인으로 나설 차례가 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과의 마지막 아침을 이야기했다. 아내가 어떻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는지, 어떻게 온 마을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뱀 우리 근처에서 그 갈색 슬리퍼를 발견했는지. 그는 서연이 단지 아내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이자 가족의 권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여성이었다고 말할 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방청석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따금 얼굴을 닫고 긴 숨을 내쉬었다. 판사가 그에게 진술을 요청하자 그는 단지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났다고 인정했다. 눈이 멀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의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아무도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 선고의 순간이 왔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민호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행위는 희생자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인간성에 상처를 입혔다고 평가되었다.
판사는 최고형, 즉 사형을 선고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리며 법정에 크게 울려 퍼졌다.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서연의 가족 쪽에서 흐느낌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섞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비록 그의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지라도. 서연의 부모님은 쓰러지지 않도록 친척들에게 안겨 크게 울었다. 참석한 마을 주민들도 그 가족의 무거운 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운명을 받아들이듯 눈을 감았다. 경찰관들이 즉시 그를 법정 밖으로 이끌었다. 기도 소리와 흐느낌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재판이 끝난 후 주민들은 어두운 얼굴로 마을로 돌아왔다. 환호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단지 이 비극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으며 침묵했다. 그날 밤 법당에서 추모 기도가 열렸다. 경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지친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민주는 맨 앞줄에 앉았다. 눈물은 흘렀지만 이번에는 체념과 섞여 있었다. 주민들도 교훈을 얻기 시작했다. 그들은 땅이 서로 적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무엇보다도 형제애를 지키라고 상기시켰다. 최할머니는 늙고 쇠약한 목소리로 항상 말했다. 재물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게 해서는 안 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제는 강력한 도덕적 유산이 되었다. 가슴이 찢어진 민주는 여전히 지훈이를 사랑으로 키우려 애썼다. 그는 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매일 밤 길게 기도했다. 그는 아들이 훗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 어머니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렇게 산천리 마을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피비린내 나는 비극에서 가족이 가장 신성한 재산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태어났다. 땅은 잃을 수 있고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 판결 후 마지막 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서연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